네,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시가총액 측면에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서는 대역전극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 와중에 금감원장이 내놓은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코스피가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눈에 띄었던 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앞섰다는 점입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뭐 사실 이제 HBM이라는 어떠한 새로운 반도체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국은 이런 HBM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보다 이제 점차적으로 SK 하이닉스 실적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 반영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뭐 보통 절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실 삼성전자의 수익이 SK 하이닉스보다는 좀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란 회사는 전자 전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휴대폰도 있고 흔히 말하는 전자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 다품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의 총 규모는 보통 하이닉스보다 클 거라. 그리고 수익 구조 역시 하이닉스보다 조금은 많지 않을까. 영업이익이라는 흔히 말해서 매출에서 비용을 뺀 어떤 수익 규모 역시 많지도 않을까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역전을 한 것은 좀 사실 이제 사람들의 기대감 같은 것들, 어떤 투기 열풍 같은 것들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니냐. 결국은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영업이익이 많은 쪽이,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히 영업이익이 많은 쪽이 주가가 높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흔히 말하는 여러 개의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좀 높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제 SK 하이닉스의 어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특히 HBM이라는 새로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 이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어떤 주가에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매출액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이상한 현상으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SK하이닉스만 보지 말고 삼성전자까지 같이 보면요. 지금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스피가 9천까지 넘어서기도 했는데 상장사의 거의 대부분은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에도 직접 연관이 될 것 같아요. 뭐 전통적으로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을 선호하죠. 근데 지금 코스닥이 900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1200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900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뭐 코스피 2,500에서 3,000, 그다음에 코스닥이 뭐 700에서 뭐 1,000,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코스닥이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거기서 피크를 찍고 또 내려오는 양상들이 보인다는 것은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을 입는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식 숫자만 봐도 지금 한 26% 정도만 올랐다. 최근에 어떤 달의 통계만 보면은 26%만 오르고 나머지 74%는 오히려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 반도체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고, 이 쏠림 현상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다른 데서 주식을 팔아서 반도체의 수익을 내려고 하는 이런 투자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할 정도로 지금 뭐 시장이 좀 쏠림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워낙 코스닥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코스닥을 많이 한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이 코스닥 시장이 잘 돼야 주가도 오르고 있고 수익 성과도 낼 수가 있는데, 지금 코스닥 시장이 안 좋다, 오히려 안 좋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종목 수만 봐도 오르는 종목보다 내리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꼭 즐거워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코스닥이 오르는가 하더니 SK하이닉스가 오르면서 오히려 코스닥은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들, 쏠림 현상들이 계속 나오던데요. 저희가 그래픽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코스피의 종목별 시가총액을 보면은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준비한 걸 봐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SK하이닉스가 역전까지 한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 조금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도체 쏠림이란 것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주시장이란 것은 흔히 말하는 분산 투자가 가능해야 되고,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반도체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종목들이 어떨 땐 반도체가 좋다가 다음에 2차 전지가 좋다가
혹은 뭐 바이오가 좋다 이렇게 하면서 수익률을 완화시켜줘요. 그러니까 수익률의 변동성을 좀 완화시켜주는 것이 네. 우리가 재무상으로 가장 이상적인 투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반도체를 쏠리게 되면은 만에 하나 이제 지금 워낙 연금 이익이 좋아가지고 반도체 주식이 잘 가고 있지만 만에 하나 반도체 주식이 폭락하게 되면은 그 영향이 지수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예. 지수 전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또 수익률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 특히나 한 주의 쏠림이란 그러니까 혹은 한 섹터의 쏠림이란 것은 변동성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죠. 반도체에 갔다, 2차 전지에 갔다, 바이오가 갔다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움직이면서 좀 변동성을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한쪽에 지금 아까 그래픽에 나왔지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무선주까지만 하면은 거의 57%가량 되는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혹시나 이런 것이 반도체 섹터가 안 좋아졌을 때 타격을 어떻게 만회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 같은 것들이 좀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의 우려가 지금 저 그래픽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저는 이 발언 듣고 좀 황당하게 느껴졌는데요.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게 뭡니까? 일단 레버리지 ETF라는 것은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정하거나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배로 추정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이 5%가 오르면 이 레버리지 ETF를 사면은 10%가 오르는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전에도 뭐 코스피에 대해서는 있었습니다. 코스피에 네. 대해서는 있었는데 코스피란 건 지수죠. 지수란 것은 여러 종목들이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지수에 대해서는 사실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흔히 말하는 개별주에 대한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을 만들 수 있게 함으로써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예. 사실 이제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약간 투기성의 상품이 조금 많긴 많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2배를 추정한다는 것은 위로 올라갈 것이냐 혹은 또 아래로 내려갈 것이냐에 대해서 일종의 베팅을 하는 일종의 어떤 투기적인 심리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흔히 말해서 이제 투심을 자극한 측면도 예.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턴오버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래량이 지나치게 많다. 결국은 2배란 것은 어떤 거냐면 삼성전자 1, 2%만 올라도 본인은 4%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3, 4%의 수익률을 보고 또 팔고 뭐 짧게 흔히 말하는 주식 용어는 단타를 친다 그러는데 이 레버리지 상품을 통해서 주가가 오를 때 단타를 치고 또 단타를 친다는 것은 또 파는 물량도 많기 때문에 많이 오를 때 많이 올랐다 또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는 어떠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영향을 하고 있다라는 예. 이런 말씀은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찬진 금감원장이 얘기했던 게 후회가 많이 된다. 당시에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됐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증권사만 수수료로 돈을 벌고 있다. 고환율 방어를 위해서 조금 급하게 준비했던 거다. 거기다가 소비자 경보 발령에도 이게 쿨링다운이 안 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카지노 허가해주고 나서 운영사하고 도박꾼들한테 호통치는 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상을 못했을까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사실 이제 당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요인이 있긴 했죠. 홍콩에 흔히 말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레버리지 ETF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홍콩 시장이라든 이런 데 가서 이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홍콩 시장에 가서 투자한다는 얘기는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달러를 바꾼다는 얘기는 최근에 환율이 굉장히 안 좋은데 혹시나 이런 레버리지 상품으로 돈이 몰리게 되면은 환율 상향 압박 같은 것들이 더 세지면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좀 혼란이 될 것이다. 이런 네. 큰 맥락은 있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 레버리지 ETF가 도입되고 이 레버리지 ETF가 워낙 흔히 말하는 턴오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바뀜이 너무 빨리 일어나고 이 투기적으로 이용되다 보니까 금감독원장께서는 이게 걱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우리 네. 거꾸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미리 사실은 어느 정도 전문가들은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 다들 걱정했던 문제잖아요. 워낙 시장의 변동성이 큰데 이게 변동성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은 당연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꼭 이 타이밍에 이걸 했어야 됐냐라고 좀 불안감에 걱정 섞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 워낙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시장의 변동성을 더 키우는 상품을 이게 레버리지 ETF 같은 것들을 통해서 들고 온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사실 나타나게 됐고,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외환의 시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실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것이 아니냐라는 또 비판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네. 상황들이긴 하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환율 방어를 위해서 급하게 준비했던 것. 이것도 조금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고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도박 상품을 안겨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 투기성이 짙은 상품이다 보니까 두 배 레버리지 같은 상품들은 수익률을 2배로 키우는 상품들이고 올라갈 땐 크게 오르고 내려갈 땐 크게 내리는 상품이다 보니까 그런 비판에 대해서 조금 벗어나긴 어려운 게 사실이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이제 자꾸 주가 많이 오르고 이제 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거든요.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주가가 어느 날엔 9천을 갔다가 다음 날에 8천을 갔다가 다시 9천을 가는 이런 현상들이 너무 크게 움직이다 보면 하루에 지수가 4~5% 움직이는 이런 양상들이 너무나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고려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지금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순자산 규모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 주식도 많이 사고 더군다나 이 레버리지 상품까지 투자하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주가 같은 것들이 더 빨리 변동하는 것이 예. 아니냐 이런 말씀을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판단 실패가 증권사 투자자에게 책임 떠넘기기로 가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찬진 금감원장의 이야기는 들어두어서라도 막았어야 됐다라고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할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이미 만들어 놓은 상품을 취소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예. 이거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갑자기 상품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렇죠. 상황들이다. 이거를 예. 이미 도입된 상품을 이유 없이 이게 흔히 말해서 취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뭐 사후 약방문적인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정책적으로 이걸 하고 싶긴 하지만 실상 과연 이것을 흔히 말해서 시장에서 없앨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시장에 없애게 되면 아까 15조 이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예. 이 15조 이상 가진 돈들이 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또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발언적으로는 좀 잘못된 정책의 선택이다라는 이야기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실제로 레버리지 ETF 상품 같은 것들 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레버리지 ETF 말고 다른 신용으로 할 수 있는 뭐 삼성전자 투자라든지 신용이라는 것은 네. 증권사에서 빌려서 하는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막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시 부양과 환율 방어를 위해서 되돌릴 수 없는 정책 실패가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되짚어볼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반도체 쪽으로만 너무 쏠리고 있다라는 우려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올해 6월 20일까지 수출액을 보자면은요, 620억 달러로 같은 기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이것도 역시 반도체의 영향이 컸다고 봐야겠죠.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를 보면은 수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수출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수출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다. 그러니까 예. 생산량에 비해서 수출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어떤 수출 실적 같은 것들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말은 어떤 거냐면 예전에 비해서 반도체 생산량 자체 조금 늘긴 했지만 그거보다 그러니까 수출량도 물론 늘긴 했지만 그거보다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예. 흔히 말하는 이 무역 수지 같은 것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 수지 같은 것들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워낙 지금 수출 물가 지표가 좋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흔히 말해서 무역 흑자 부분 역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뭐 175억 달러 흑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사상 뭐 거의 최대 수준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아무래도 반도체 가격의 상승이 주도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량이 는 것보다는 혹은 뭐 자동차가 많이 팔려서 이런 것보다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가격이 오른 것이 수지로 나타내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다. 이런 예.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요. 국내 대기업들의 국내 고용, 이거는 오히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고용 인력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유로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물량하고 그러니까 수량하고 그 흔히 말하는 수입을 따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어떤 거냐면 수출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흔히 말하는 물건의 상품 생산량이 늘지 않았지만 굉장히 무역 수지가 좋아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예.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것은 사람을 써서 만드는 건데 그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라고 아마 들으면 될 것 같고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기존의 인력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생산량을
고용을 맞출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로 또 해석이 됩니다. 결국은 네네. 경제가 성장을 하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질 GDP가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모든 경제 성장률이 그런 실질 GDP로 보고 있거든요. 올라가야 되는데 이 실질 GDP에 비해서 명목이 굉장히 그러니까 물건의 생산량보다 가격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는 양상들이고 그런 가격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다는 양상은 어떤 거냐면 기업들이 굳이 이전 수준 그러니까 새로 고용을 안 하다 할지라도 예. 이전 생산량들을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또 최근에 AI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흔히 말하는 고용에 대한 대체, 노동에 대한 대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 어떤 거냐면 결국은 노동에 대한 수요가 그렇지만 물건의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흔히 말하는 고용에 대한 비중 같은 게 좀 작아들고 있고 특히나 AI에 대한 전환 같은 네. AI가 사람 대체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용 지표를 봐도 이런 고용이 없는 성장, 특히 젊은 층에게 피해가 가는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돌파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기업 숫자라든지 실질적인 생산량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명목 GDP는 10%가 올랐지만 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명목적인 성장률은 10%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반도체의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경제를 부양하고 있는 양상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우리가 이런 잠재적인 능력을 봤을 때는 네. 예전보다 경기 상황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나빠질 말씀 드릴 수 것이다. 있을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정부에서는 AI 3대 강국 같은 것들을 육성해서 결국은 이런 섹터들, 흔히 말하는 사업들, 관련 사업들을 육성을 해서 이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보다 더 강력하게 나갈 필요는 있는 것 같다. 결국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들을 해야 예. 결국은 고용이 생길 수가 있고 물건의 생산량이 많아지고 물건 생산량이 많아지면 또 많이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 정책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의 단기적인 성장률보다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제도,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 산업 정책 같은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시도 경제 전반도 반도체 호황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상황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